정치, 법률, 사회, 문화 하나의 작은 날개짓이 경제의 흐름을 바꾼다. 주가 당락의 기승전결 서경석의 카운터펀치. 자, 어느새 2018년에 또 12월이 왔습니다. 12월 1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에서 0.25% 오른 1.75%로 인상했습니다. 이번에는 오를 것이다 다들 예상했지만 실제로 오르니까 정신이 번쩍 듭니다. 갚아야 할 대출 이자도 오르기 때문인데요. 2억을 빚지면 1년에 50만 원을 더 내야 한답니다. 가계부채 1,500조 시대. 무리한 투자보다는 자산 관리가 중요한데요. 이자 부담 줄이는 포트폴리오부터 세워야겠습니다. 자, 오늘 카운터펀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청인인베스트의 강민 팀장, 시사평론가 장희영 한양대 겸임교수 나오셨고, 그리고 참여연대 홍순탁 회계사께서도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은 뭐 매주 함께하는 분들이고, 우리 홍순탁 회계사께서 정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프로그램을 위해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왜 저를 재미있는 방송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주제를 재미없어요. 택하셨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 아니 뭐 꼭 재미만을 추구하진 않고요. 예, 뭐 꼭 반드시 알아야 될 사안들을 저희가 맞아요. 다뤄보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상당히 얼굴이 재밌으실 것 같은 느낌인데 왜 이렇게 무거운 얘기로 출발하시는지. 만화 영화 주인공 느낌 나시죠, 우리 홍 회계사님? 예. 어떤 의미야? 좋은 어떤 캐릭터로 만화? 아주 불러주시죠. 밝고 명랑한 명랑 느낌 만화. 있잖아요. 예, 상당히 사람 좋을 것 같고. 재밌죠, 회계사님 저희. 저는 저 사람을 처음 보면 이게 네. 코를 주로 봐요. 예, 제가 이제 코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하고는 아주 상당히 상반된 외형의 코를 아주 복스럽고, 전 좀 날카롭거든요. 요 얘기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6차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 2월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 부분을 또 저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지난 시간이죠. 2차 북미 정상회담 언제 할 것 같은지 예측했었는데 기억나시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기억이 잘. 강민 팀장이 제가 이제 3월로 3월. 예상을 했었죠. 아주 가까운 지금 1, 2월 얘기하는데 3월. 그리고 장 교수께서 제가 1, 2월 얘기하죠. 12월도 넘어갈 거다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아니, 정확히 정 의원님이 그때 그 가을 정두원 예상했었고, 의원이, 네, 정두원 가을. 의원님이 가을쯤 예상했고, 저도 아마 상반기 내에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했었어요. 근데 네. 뭐 또 일단 발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요. 또 모르죠. 이분도 또 네. 워낙 네. 잘 모릅니다. 말이 맨날 바뀌는 분위기. 내기는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거죠? 네. 하여튼 결정이 되면 예. 그때 뭐 응당한 어떤 내기 그, 이긴 사람이 쏘는 건가요, 네. 우리? 그랬었죠? 하여튼 그 상황 봐서 의식을 치르도록 할게요. 어쨌든 좀 이게 네. 훈훈하게 잘 진행돼서 그렇죠. 좋은 소식도 네.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뭐 날짜 맞히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래요, 맞아요. 정말 좋은 결과가 있는 회담이 되기를. 자, 그리고 이번 주 주식 시장에서는 미스터 피자가 상장 폐지될 거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예, 한국거래소가 이제 3일날 기업 심사회를 열고 그 MP그룹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라고 공시를 했는데요. 거래소는 이제 영업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코스닥 시장 위원회를 열어서 상장 폐지 여부 그리고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고요. 미스터 피자 그러니까 MP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회장의 갑질 논란으로도 되게 이슈가 됐었는데요. 경비원 폭행 이런 거 있었고 탈퇴한 점주 인근에다가 가맹점을 또 내가지고는 그 점주를 자살로 이르게 한 일도 있었고요. 또 피자의 주 재료인 뭐 치즈나 이런 중간 재료를 자신의 친인척 회사를 통해서 강매하게 함으로써 이제 많은 갑질 논란 속에서 이슈가 됐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론적으로 보자면 미스터 피자가 지금 상장 폐지 결정까지 이렇게 거론되는 이유 자체는 사실은 경영 실적 악화가 가장 큰 이유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상장이 폐지되는데 조건들이 있을 테니까요. 이제 그건데 강민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미스터 피자 그러면 매장에서 먹는 피자 브랜드로 오히려 인지도가 높았던 회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갑질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일단 이미지 추락이 있었고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일단 피자라는 음식을 식당에 가서 먹는 것보다는 점점 더 이제 배달
음식으로 변하면서 매출에도 문제가 있었고 또 배임이니 횡령이니 여러 가지 윤리적인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 개인의 윤리 문제가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경영자가 됐을 때는 기업의 윤리 문제로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재가 함께 이제 겹치면서 결국 우리 녹음하고 있는 오늘 날짜로 이제 어제 결정이 됐다라고. 오늘 이제 저희가 12월 4일인데요. 그렇군요. 우리 저 회계사님은 피자 좋아하십니까? 피자 좋아하죠. 예. 미스터 피자는 안 좋아합니다. 아, 녹음 저도 언제 먹어봤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러네요. 저는 미스터 피자는. 워낙 피자를 뭐 별로 안 좋아하는데 피자는 도미노죠. 우리 광고 들어오겠다. 도미노 피자는 어떻게 기업이 좀 어떻습니까? 들여다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취향 얘기하신 거군요. 회계사님은 왠지 기업들을 다 이렇게 사사치 아실 것 막 같아요. 파헤칠 것 같은 느낌. 홍 회계사님이 추천하면 정말 도덕적으로 문제 없는 회사. 뭐 이런. 아주 일부 기업만 쳐다보고요. 네. 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은 잘 모릅니다. 물어보지 마시고요. 오늘 뭐 약속 있으세요? 뭐 이제 빨리빨리 막 다음으로 넘어가 이런 표정을. 자, 오늘 저희가 주로 다룰 이야기가 바로 상장 폐지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본격적으로 토론할 오늘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를 조작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정 내리면서 지난달 14일 주식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개미 투자자 8만 명, 5조 원의 현금이 묶인 가운데 상장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충격에 빠진 한국의 자본시장 카운터펀치 1부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배경과 상장 폐지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자, 오늘 참여연대의 홍순탁 회계사를 모신 이유가 바로 이분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우리가 줄여서 보통 삼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삼바 분식회계를 처음 제기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런데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삼바라고 편하게 부르면 삼바의 2015년 장부가 이상하다는 주장은 2016년 상반기에 여러 언론에서 나왔어요. 누가 봐도 이상한 장부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많이 나왔고요. 근데 제가 이제 문제 제기하는 것은 2016년 11월이니까 최순실 국정조사 과정에서 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을 잘못했다라는 논란이 이뤄지고 찬성의 어떤 근거가 공개됐습니다. 찬성의 근거 중에 삼성바이오를 굉장히 높게 평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1년에 만들어졌고 그 핵심 자회사는 에피스라는 회사는 2012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2015년 입장에서 보면 초기 단계 바이오 기업이라서 네, 4, 5년 됐죠. 뭐 3, 4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렇게 높게 평가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렇게 높게 평가했을까? 그래서 이제 회계사들은 궁금하면 장부를 쳐다보니까 장부를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장부를 봤더니 4조 5천억의 이익이 잡혀 있어서 이 좀 이상하다라고 봤고 근거를 따져보니까 성립하기 어려운 조건들이어서 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뭐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여기까지 온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분식회계다라는 말이 회계를 조작하거나 뭐 잘못하거나 이게 이제 분식회계죠. 맞아요. 뭐 설명을 사실 제가 일단은 드리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일반인들은 알고 있으면 돼요. 지금 딱 말씀하신 회계 장부를 조작해서 회사 실적 자체를 왜곡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조작하기에 따라서는 영업이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늘려서 이제 무언가 부정행위를 하고 싶어 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삼성바이오도 사실은 삼성이 뭐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대기업이긴 합니다만 바이오 쪽은 더 먼저 진출한 다른 기업들이 많이 있었죠. 굳이 뭐 셀트리온 예를 들자면 기본적으로 이런 바이오 업종들이 쭉 나가는 구조인데 일단은 다국적 제약회사의 위탁 생산 이런 것들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야 뭐 그쪽에 생산 시설을 활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 복제약. 완전 신약이 아니라 기존의 신약으로 나와서 어느 정도 그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 보호받던 것들이 풀리면 이제 복제약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복제약을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대신 그 원 신약보다 가격을 좀 싸게 하거나 그래서? 뭐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기능이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래요. 음흠. 약에 따라서는 전부 좀 다르죠. 네. 일단 복제약을 하는 이유는 이제 복제약을 또 기반을 하면서 점점 새로운 기술력으로 정말 우리만의 독자적인 신약을 개발하는 게 이제 가장 최종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구조만 보더라도 바이오 회사가 갑자기 확 적자나 뭐 누적 적자가 이만큼 쌓이던 회사가 갑자기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거나 이익이 증가한다는 건 회계를 모르는 사람들도 업종만 알아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를 제가 한번 최대한 쉽게 제가 네. 다른 데서도 한번 해보지도 않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혹시 예. 이 설명이 마음에 드시는지 한번 네네. 뭐 한번 드려볼게요. 근데 일단 분식 회계라고 하면 이게 가로 분자의 꿈의 식자거든요. 그래서 화장을 해서 다르게 사실과 다르게 보여준다는 것인데 이게 회계업계에 계시지 않은 분들한테는 낯선 표현이잖아요. 분식이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짜장면, 떡볶이, 뭐, 오뎅 국수 생각나고. 생각나죠. 분식업을 위한 특별한 회계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네. 들잖아요. 아이 재밌어요. 외국에서는 아주 재밌는 분이에요. 외국에서는 회계 부정, 회계 사기라고 부릅니다. 어허. 이게 훨씬 더 적합한 표현이죠. 맞아요. 용어가 네. 다르군요. 외국과 우리가. 네. 그러니까 일부러 좀 순화, 완화해서 부른다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실체를 알 수 없게. 그리고 이제 콜옵션이 제일 중요한 개념일 수 있는데요. 네. 콜옵션이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스탁옵션은 한 번씩 다 받아보셨죠. 네, 언젠가 그 가격으로 살 걸 약속받는 게 그렇죠. 나중에 이 스탁 주식이 옵션이죠. 10만 원이 되든 20만 원이 네. 되든 정해진 가격, 이를테면 5천 원에 살 수 있는 권리, 이게 스탁옵션이고 콜옵션도 똑같은 거거든요. 네. 이거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회사가 잘 되면 사고. 행사해서 가져오면 돼. 5천 원만 내고 가져오면 되고 회사가 망하면 포기하면 되죠. 그렇죠. 안 사면 되니까. 음. 되게 좋은 거잖아요. 2012년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만들 때 삼바와 바이오젠이 원래는 5대5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5대5. 그런데 바이오젠이 칼자를 쥐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하나를 더 요구했죠. 지금은 일단은 네가 많이 내고 나중에 내가 달라고 하면 5대5로 바꾸자. 아하. 콜옵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콜옵션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9대1이지만 콜옵션이 행사되면 5대5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구조에서 회사가 출발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바이오 에피스의 주주 구성을 9대1로 볼 거냐, 5대5로 볼 거냐, 예, 혼란이 좀 있잖아요. 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회계준에서는 아직 콜옵션이 행사되지 않았지만 네. 여러 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행사 여건이나 능력이 있으면 됐다 치고 그리고 5대5를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 지금 삼바가 가장 비비고 있는 언덕인데요. 음. 그런데 9대1로 할 거냐 5대5로 할 거냐가 맨날 내 생각에 의존한다고 하면 어느 해는 9대1이 맞는 것 같아 했다가 다음에는 또 5대5가 맞는 것 같다. 왔다 갔다 하면 혼란스럽잖아요. 정신도 그렇죠. 없고. 그래서 또 국제회계기준에서는 함부로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일관되게 해야 되지 함부로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원칙이 있는데 네. 증선이 이번 결정은 예. 삼바가 근거 없이 9대1에서 5대5로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 또 하나를 더 설명드려야 될 게 왜 9대1에서 5대5로 왔다 갔다 하면 그러게요. 네. 이익이 생기냐. 네. 9대1이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회사잖아요. 내가 90%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종속회사라고 부르고요. 종속돼 있으니까. 5대5면 내 맘대로 못하니까 관계회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종속회사와 관계회사의 장부상의 가치를 끌고 오는 건 되게 비슷한데요. 그런데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뀔 때는 장부는 무시하고 공정가치, 쉬운 표현으로 시장가치를 한번 계산해서 그 차이만큼을 이익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9대1인 줄 알았는데 오늘부터 5대5라고 생각을 바꾸고 네. 그런데 그 시점에서 이 주식 가치가 되게 높다라고만 주장하면 장부상에 어마어마한 이익을 잡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것을 삼바가 한 것입니다. 삼바의 4조 5천억 이익 실체는 그거고요. 증선이는 9대1에서 5대5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왜 그랬냐?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부식회계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장 교수님 설명도 좋았고요. 우리 또 홍혜계사님의 설명까지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강민 팀장 네. 어떠세요? 네, 저는 이제 회계사님처럼 뭐 회계를 작성하는 거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거나 뭐 이런 입장이 아니라 그냥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입장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사님처럼 이제 세부적인 사항을 잘 알지는 않으니까 조금 제가 말하는 거에 조금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회계사님께서 좀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종속회사냐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지분별 평가를 할 거냐 시가평가를 할 거냐 뭐 이런 식의 그 평가 방법들이 바뀌는 개념은 결국은 옛날로 치면 토지재평가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떠한 기준으로 잡느냐가 걸쳐 있다라는 거고.
근데 그게 매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한 번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쭉 가져야 그쵸,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력이 있다가 없어질 때 딱 한 번만 시가평가를 하는 근데 거죠.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쪽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약간 삼성 측에서 악의를 갖고 했다 또는 선의를 갖고 했다 이 개념은 제가 그쪽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그들이 한 행동이 불법이냐 아니냐에 대한 관점은 조금 다른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악의를 갖고 했더라도 법 테두리에서 그렇게 크게 어긋난 게 아니면은 제재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 그리고 악의가 없더라도 법을 어기면 그거는 불법이니까 당연히 제재를 해야 되는 부분 이건데, 평가 기준에 대해서 삼성 측이 주장하는 또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볼 때는 회사 설립 초기 12년부터 뭐 14년까지 이제 거기서 콜옵션을 있다라고 표기하지 않은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콜옵션 행사가 15년으로 잡았던 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에픽스가 승인이 나면서 성장성을 인정받는 시기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갓 설립된 회사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행사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평가하면서 그냥 다 내 밑에 붙어있는 회사야라고 가던 게 형성 성장성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생기게 되니까 이거 이러다가 얘들이 콜옵션 행사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면서 기준을 바꿨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저는 이 주장에 대해서도 논리적인 생각 바탕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이 있거든요. 부분은 짧게 제가 정리할게요. 삼성바이오 쪽의 입장을 지금 듣고 오셨어요. 제가 보니까 팀장님. 그 콜옵션 행사할 수 있는 걔네들이 더 야가서 이걸 보고 있겠어요. 절대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바이오가 더 이렇게 세밀히 보고 있었겠어요. 미국 회사 조금 갖고 있는 콜옵션 행사할 수 있는 그네들조차도 지금 에피스의 뭐 성장성을 막 엄청 기쁘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가치를 0으로 봤어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바이오 쪽에서 이게 뭐 아까 불법이냐 아니냐 이야기를 했는데, 법적인 테두리에서도 사실은 저는 이게 삼성바이오에서 주장하는 건 하나예요. 법적으로 문제 없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해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단순한 회계장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장도 이미 되어 있고 너무너무나 많은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아까 제도만 봐가지고 이게 합법적이냐 안 합법적이냐가 아니라 사기냐 아니냐가 될 수 있는, 사실은 완전 다른 류의 지금 범죄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도 이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지금 아까 지배력 이야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처음엔 아예 기재도 안 했다 정말 갑툭튀처럼 이렇게 뚝 튀어나와 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그 시기와 정황들을 봤을 때는 지금 이 설명은 사실은 해석은 되지는 않아요. 그래요. 좀 더 얘기를 좀 진행해야 우리 저 맞아요. 청취자분들도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좀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삼바의 고의 분식회계가 세상에 이렇게 드러나게 된 스모킹건, 우리가 이제 결정적인 그 증거. 증거, 뭐죠 그게? 사실 금감원이 가지고 있는 스모킹건은 뭐 따로 더 있었는데요. 저는 그게 더 회계적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11월 초에 박용진 의원실에서 삼바 재경팀 내부 문건을 맞아요. 공개했죠. 그게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의도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고의 여부를 다룰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문건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뭐로 돼 있냐면 이 합병이랑 연관돼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삼성물산 합병이 2015년 5월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장부를 붙이는 거는 9월에 했어요. 9월에. 그럼 장부를 붙일 때 통합 삼성물산 입장에서 삼바를 평가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평가를 할 때 얼마로 평가하면 가장 좋을까를 고민합니다. 왜 그게 중요했냐면 합병의 불공정성, 합병 비율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문제될 수 있으니 삼바 평가를 어떤 특정한 수치에 잘 맞춰야 된다는 고민이 녹아 있는 게 앞부분이고요. 그래서 잘 고민한 끝에 좋은 수치를 만들어냅니다. 여기까지 보면 삼성 입장에서는 해피엔딩인데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기죠. 삼성물산 장부는 예쁘게 잘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그대로 삼바 장부에 옮겨 적다 보니까 삼바가 자기 자본 잠식, 그러니까 내 돈이 하나도 없는 회사 상태가 돼버린 거죠. 자기 자본 잠식이 돼버리면 상장 추진도 어렵고 뭐 차입 연장도 어렵고 하니까 자기 자본 잠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보자. 그 문건의 느낌 보면 거의 호떡집의 불난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바이오젠하고 계약해 있는 멀쩡한 계약서를 소급해서 수정해보자. 또는 에피스 평가액을 기존에 했던 거 아예 다른 걸로 한번 또 해보자. 기상천외하기도 하고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방법들을 막 고민하다가 최종 결론이 9대1로 생각했던 걸 5대5로 생각을 바꿔보자. 그러면 막대한 이익이 생긴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삼바가 공식적으로 해명했던 것과
전혀 다른 얘기가 그 문건에 나온 거죠. 이메일이 문건이 공개됐다라는 건 문서가 글자가 딱 적혀 있잖아요. 네네. 주고받은 얘기가 아니라.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성 바이오와 삼성 에피스 문제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삼성 바이오도 삼성 에피스도 아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라는 이름이 주로 거론되는 내용에 이게 합병에 이렇게 유리하게 되려면 삼성바이오와 에피스가 필요하다라는 내용도 명시가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렇게 했으니까 자본 잠식이 우려되고 또 콜옵션 부채가 있잖아요. 콜옵션 부채를 냈을 때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상장하는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모든 단어들이 다 나와 있는 이메일이 공개가 되면서 네. 빼도 박도 못하는 이제 상황이 된 겁니다. 제가 2부에서 좀 더 얘기하겠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만의 문제가 아닌 더 큰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는 정황이 바로 그 내부 문건에서. 그 내부 문건 누가 준 겁니까? 그런 거는 공개하지 않죠. 그렇죠? 네, 저도 모르고요. 네. 어디서 사실 받았나 그 우리나라가 경로는 맞아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아, 예. 이분은 사실 개인적 불이익을 감수해서라도 그럼요. 사회를 위해서 공개한 건데 그렇죠. 예. 이분이 알려지면 칭찬상은 없고 바로 보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제가 지금 물은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또 약간 삐딱하게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러니까 회사 회계팀이나 뭐 재경팀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일하거나 하다 보면은 회계 기준이나 이런 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실질적인 회사의 수치와 회계상에서 기록되는 수치는 100% 일치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계상에서 나와 있는 숫자들이 실질적인 숫자를 반영할 수 있도록 흐름을 맞추고 그거 맞춰가는 게 회계 제도인 거고 실질적인 회사상의 수익 숫자 가치들과 재무제표상에서 찍히는 숫자들은 조금씩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있는 실질적인 회사의 가치를 추적해내야 되는 게 이용자가 이제 해야 되는 역량이고 관점이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만약에 생각을 하면 본인이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랜들을 짜보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고민해보고 그 안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들을 택해가지고는 할 수 있으면 시도해보는 거는 잘못다라고 생각하기는 힘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의 의도가 좋고 나쁘고는 잘 모르겠고 그거는 뭐 나쁜 쪽이 조금 더 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강민 팀장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마 이게 IFRS라는 회계 제도상에서의 허점 아니면 약간 허점들? 빈틈 그걸 치고 다 들어가 가지고는 들어간 한 거죠. 네. 행동이지 그거 자체가 불법이냐 아니냐의 관점에서 보면은 불법은 근데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국제계 합니다. 기준에 재량권이 있다라고 늘 많이 얘기를 네. 하는데 그 재량권이 왜 줬냐고 하면 기업의 실질을 잘 반영하라고 준 거지 무책임하게 아무렇게나 쓰라고 준 재량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량권도 범위가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무엇보다도 기업을 위한 거지 그게 개인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개인의 권력이나 위치를 위해서 이게 조작이 됐다라는 건 네. 크게 문제가 하지만 이제 우리 강민 팀장이 계속 저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런 상황 이 모르고 제도의 허점도 맞아요. 모르고 예. 투자한 그렇기 어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라든가 아니요 불법이냐 아니냐 네. 이 관점에서 봤을 접근을 때. 하고 왜냐하면 투자자 그러니까 저 아까 투자자 입장이라고 네. 말씀드렸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장이 돼 있으면은 거래소나 이런 우리나라의 상장 시스템을 신뢰하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가 올라오면은 절차상의 하자가 없도록 회계사가 승인을 해준 재무제표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앞에 거 뒤에 거 얘기가 달라지고 이런 식으로 허점이 있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더라도 의도가 조금 이거에서 문제가 생겨 이렇게 돼버리면은 투자의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어 이게 돼버리는 관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법성 여부가 조금 더 중심에 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걸 토론하면 요것만 또 우리 1, 2부를 해야 될 문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래요. 강민 예, 팀장이 말한 네, 그 네. 자체도 맞아요. 그래요. 이 지금 말한 국제회계 기준 자체에도 허점이 많고 그걸 악용하는 사례들도 많은데 요거의 이슈와는 좀 또 다른 영역의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계속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삼성은 사실 2년 전에도 같은 문제로 증선위 감리에서 문제 없다는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판결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조금 바로잡을 게 음흠. 2015년 당시 삼성바이오가 비상장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음흠. 당시엔 사실은 금융감독원이 자체적으로 별도 감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 당시에는 그렇군요. 감리 대상이 그냥 일반 한국 공인회계사 감리 대상이었기 때문에 음흠.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2015년에도 삼성바이오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해왔었고요. 이제 이런저런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 참여연대나 이제 이런 데서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재조사를 촉구를 해서 지금에 이르게 사실 좀 시간이 길기는 길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2월에 특별감리 의사를 당시에 밝혔고요. 1년 동안 조사를 한 결과 최근에 고의적인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네. 말을 바꿨다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자체 감리를 하지 않았고 음흠. 외부에서 해온 거를 자료 검토만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상장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러니까 비상장일 때와 상장사일 때는 이 감리 자체 강도가 다르다 이 얘기군요. 기업의 장부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음. 프로세스가 크게 보면 회계법인들이 하는 감사를 먼저 하고요. 근데 감사를 제대로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돈을 받고 뭐가 결탁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회계법인들이 일을 잘했는지를 다시 보는 걸 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장되기 전에 회사들은 아직 상장이 안 됐으니까 이해관계자가 적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보고요. 상장된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에이스 최종 수문장에 출격을 하는 거죠. 금감원, 감리위, 증선위 요때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최종 수문장이 뭐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 때나 초기에 투입할 수가 없거든요. 야구의 오승환을 구했어야지 1회부터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축구의 조현우가 골대 앞에 있어야지 상대방 골대 맞죠. 앞에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승환 가끔 7회도 나오긴 해요. 7회. 예. 7회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아, 예, 예. 1회는 안 나오죠. 예, 맞습니다. 그럼 누가 면죄부를 줬냐 보면 2015년에 삼정회계법인이 면죄부를 줬습니다. 2016년 상장 직전에 안진회계법인이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리고 상장 심사 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면죄부를 줬습니다. 여기까지는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최종 수문장이 언제 나갔냐? 2017년 4월에 나왔거든요. 상장은 2016년 11월에 했고 한 5개월 동안 뭐 저희 참여연대 등이 문제 제기를 해서 포착되니까 그때 착수했고 그게 지금까지 논란을 끌고 와서 이번에 결론이 난 건데 이 기간이 좀 길었다고 비판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기간이 왜 길어졌냐? 삼바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길어졌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좀 뭐라고 하기 좀 어려운 거죠. 지금 두 분의 말씀 이제 한간에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어떤 지금 반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장부가 제대로 돼 있는지 감독하는 시스템 전체로 보면 이 정도 시점에서 파악되는 게 불가피한 거죠. 미리미리 금감원이 다 들어가서 보기에는 인력도 부족하고 오승환이 1회 나올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정권이 바뀌어서 혹시 뭐 이런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마디 좀 하고 가자면 전 정말 언론에서 너무 다른 시각으로 해석을 함부로 해놓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인데 아시겠지만 네. 정권이 바뀌어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정치 보복이라는 말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좋은 쪽으로 비정상이었던 걸 정상으로 돌리는 게 좋은 거라면 저는 그런 바뀌어서 무언가를 플러스로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에 대한 심판을 이제 한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현재 삼성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삼성 당연히 아니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고 행정, 행정소송이니 뭐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무엇보다도 삼성의 입장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뭐 이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이재용 부회장 자체가 지난 정권에 뭐 뇌물을 줬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재판을 지금 진행 중인 거잖아요. 1심, 2심까지 결과가 나와 있고 사실은 삼성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진행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시간을 오히려 길게 끌어서 왜냐하면 2심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요 삼성 입장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설명 듣고 오신 우리 강민 팀장의 입으로 조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바이오로직스의 설명을 들은 건 아니고요. 아, 예, 농담이에요. 예, 예. 일단은 삼성 측에서 이제 해명을 하거나 코멘트를 하는 건요. 바이오에피스의 그 각각 재무제표가 영업적 측면에서는 회계적인 이슈가 없고 2012년 바이오에피스를 이제 미국 바이오젠이랑 합작 설립을 했으며 합작 자회사인 에피스를 회사 장부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회계적 해석의 차이다. 예,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들을 살펴볼 때 미국 바이오젠 같은 경우도 지난 12년부터 14년까지 자기네들 매년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 대해서는 지배력이 삼성에 있다라고 명시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선위에서 내린 판단은 그 이전에 이제 12년부터 콜옵션이 실질적인 권리를 가져야 된다라는 주장은 좀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행정소송 등을 걸고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요.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근데 뭐 아까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 말씀을 드리면 바이오젠이 따르고 있는 미국 회계 기준하고 우리가 따르는 국제 기준은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다르다는 걸 인정하더라도 바이오젠은 2014년까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배했다고 표시하는 게 아니라 2016년까지. 그 얘기는 뭐냐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배력의 변동이 없었다. 바이오젠 논리를 그대로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3반은 계속 회계법인 얘기를 하잖아요. 회계법인이 검증 다 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그 내부 문건에 보면 회계법인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가 나오는데 자기 자본 잠식은 제일 나쁜 분식이거든요. 적자를 흑자로 만드는 게 제일 나쁜 분식이고요. 그것만큼 나쁜 분식이 자기 자본이 없는데 그게 플러스인 것처럼 만드는 게 제일 나쁜 분식이라서 가중 처벌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회계법인이 뭘 했냐면 그 가장 나쁜 분식을 어떻게 잘할지 방법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약서를 수정 소급하는 게 현행법상 허용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협의, 자문, 공모, 설계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계속 삼성은 회계법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앨런이 생각나요. 앨런이 그렇죠. 네. 앨런이 지금은 미국 최대의 회계 스캔들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명확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똑같아요. 연결범위라고 하는 어려운 말이잖아요. 연결범위가 뭐냐면 앨런이 가운데 있고 주변에 회사들이 여러 개 있는데 네. 어디까지 장부를 합쳐야 되는지 그가 논란의 핵심이었어요. 회계 전문가들도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 그때 그 앨런이 했던 해명이 회계 기준에 대한 해석 차이다. 그리고 아더 앤더슨이 검증했다. 이렇게 주장했었거든요. 원래 고급진 회계 분식들이 이렇게 출발합니다. 회계 기준에 대한 차이다. 회계 법인들이 다 검증했다. 그 그런데 당시에는-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죠. 맞아요. 검증한 게 아니라 공모했다는 게 밝혀지죠. 그렇죠. 그리고 아더 앤더슨이 확인해줬다. 같은 편인데요. 무슨 이렇게 여기 삼성이 똑같아요.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이 외부라는 표현을 강조하는 이유는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받았으니 공정하다라는 건데 여기서 내 외부가 어디 있습니까? 다 돈 받고 하는 일인데. 그렇다면 삼성의 이 행정소송은 뭐 결과가 지금 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요. 우리 여기 3명 있는데도 강민 팀장님 계속 반론 제기하는 거 보세요.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라고 하시잖아요. 삼성의 힘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아, 이렇게까지 큰일 벌이는 그럼에도 게 불구하고 쉬운 문제가 아닐 것이다라고. 김현장이 그걸 지금 맡아서 진행하고 아, 있어요. 그렇군요. 예. 김현장이 맡아 진행하고 있고 당시에 이제 회계 처리했던 아까 삼정하고 안진 회계법인 같은 경우에도 태평양이랑 율촌 뭐 거의 국내에서는 가장 유명한 그죠. 법무법인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 길게 끌고 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바로 뭐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저 투자자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 사태로 주식 거래 정지에 들어갔고요. 지난달 14일부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지금 미쳤습니까? 일단은 그 11월 14일 기준 언론에서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살짝 보면은 전체 시가총액 22조 중에서 삼성물산,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게 75.09%, 외국인 기관 등이 9.07%,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8만여 명으로 15.84%, 금액으로는 약 3조 5천억 정도가 이제 묶여 있는 돈이 돼버린 거죠. 그렇군요. 네, 마지막 그 거래 가격이 마지막 거래 가격으로는 11월 14일 종가 기준으로 할 때 33만 4,500원 수준이었어요. 원래 한 5, 60만 원 했던 예, 그 정도까지 주식이죠. 갔었죠. 예.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 60만 원이었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참 그 투자하신 분들 너무나 마음이 지금 복잡하실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저 문제를 처음 제기하셨던 우리 홍 회계사님께 개인 투자자들이 원성을 좀 제기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까? 전화 많이 올걸요. 개인적으로 온 적은 없고요. 근데 참여연대로 전화가 많이 가는데요. 저는 상근자는 아니니까 제가 욕을 직접 먹은 적은 없고요. 저희 참여연대 상근반 하신 분들이 많이 욕을 먹었죠. 이게 사실은 잘못된 거죠. 참여연대가 예를 들어서 문제 제기를 해서 만에 하나 삼성바이오가 상급 폐지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얼핏 내 돈 날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네. 내 돈 날린 게 참여연대 때문이다라고 이제 갈 수 있는데 이것 자체가 저는 역시 기사 보면 그럼 당장 개인 투자자 돈은 휴지 조각 막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아니 왜 그들이 이런 일에 연루해서 내 투자 금액을 잃었는데 왜 휴지 조각이 돼야 돼요? 보상 받아야죠. 어디다가? 참여연대가 아니라 이런 일들을 벌인 일당들에게 내 투자 금액을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죠.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모여서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네. 얼핏 맨 처음에 약간 이게 무슨 분위기에 몰아가나 할 정도로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상장 폐지되면 개인들은 다 이렇게 돼버리고 그렇게 되면 누구나 내 돈 잃게 한 사람이 누구야? 참여연대야? 홍순탁 회계사님이야? 저 사람 이렇게 이 자체가 국민들이 이제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제기한 사람의 네.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물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지금 그 말씀 또 나오셨으니까 이 개인 투자자의 피해는 만약에 이게 결과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좀 보상이 가능할까요?
만약 상장 폐지가 된다고 만약에 하면 네. 근데 사실 그 전에 상장 폐지를 막을 수 있는 칼자루는 네. 삼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하. 이 상장 폐지 심사할 때 네. 그 분식회가 내용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음. 뭐 지배 구조의 투명성, 또는 투자자 보호 대책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삼바가 획기적인 대안을 내면 됩니다. 이를테면 예를 들면 지금 아까 팀장님께서 삼성물산과 삼성전자가 75% 들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대주주가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자기 주식을 자발적으로 줄이겠다. 음흠. 뭐 절반으로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대주주가 감자라는 걸 하면 네. 소액주주들은 가만히 있어도 자기 지분율이 올라가잖아요. 음흠. 그러면 삼바의 총가치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 가치는 유지될 수 있는, 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음흠.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외부 감사를 하면서 대주주가 문제를 일으킨 거니까 우리는 법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의 어떤 권한을 소액주주한테 주겠다. 외부 감사를 하거나 보고받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이렇게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을 만약 삼성이 낸다면 결론은 달라질 거기 때문에 지금 상패가 되냐 안 되냐를 누구한테 따질 게 아니라 삼성에게 삼바에게 상패를 피할 수 있는 대책을 얼마나 잘 내놓을 거냐라고 물어보는 게 더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민 팀장도 예,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할 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삼장 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 확실한 미래를 예측하는 건 누구나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가능성의 문제였고요. 대우조선해양이나 뭐 한국항공우주나 이 사고를 쳤던 회사들도 실질적으로 상장 폐지를 좀 모면하고 이랬던 경험도 있고 아까 회 계사님 말씀대로 상장 폐지는 단순히 분식 이것만 놓고 벌어지는 게 아니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들에 대한 파급력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면들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사 규모나 미칠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는 상장 폐지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상장 폐지가 안 될 거라고 하는 생각도 좀 문제가 있는데요. 사안이 좀 다릅니다. 기존의 사례와 기존의 사례는 상장은 정상적으로 됐고 네. 그 이후에 분식이 이루어진 거고요. 삼바 분식은 상장을 위한 분식이 있었거든요. 비유하자면 입시 부정이냐 학교는 정상적으로 들어갔는데 중간고사 컨닝했냐 이거든요. 중간고사 컨닝과 입시 부정이 동일하게 처벌받아야 된다고 물어보면 누구한테 초, 중, 고 대학생한테 물어본다고 하면 아마 어느 누구도 같다고 얘기 안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될 거라는 생각은 좀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제가 보는 사안이랑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었어요. 분식 회계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에서나 뭐 이런 사례들처럼 저도 무차별 테러에 가까운 행위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식 회계를 저지른 거는 말씀대로 뭐 중간고사 부정이든 입시 부정이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살인이나 테러에 가까운 행위이기 때문에 언제 저질렀어도 처벌을 받고 강하게 처벌해야 되는 행위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불법이냐 합법이냐는 아직 잘 모르겠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상장 폐지에 대한 거는 우리나라 지금 현행 과거 사례나 법규로 봤을 때는 쉽게 그렇게 분식 하나만 놓고는 결정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그러한 판례가 유지된다면은 상장 폐지는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네. 자, 뭐 폐지가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카운터펀치 1부에서는 삼바의 고의 분식 회계가 이루어진 배경 그리고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2부에서 삼바의 분식 회계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승계 연관성을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청취 고정. 매주 수요일 업데이트되는 카운터펀치는 팟빵, 파티, 아이튠즈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카운터펀치를 찾아 구독과 하트 눌러주시고요. 응원글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 질문 많이 남겨주십시오.